네, 안녕하세요. 음, 오, 오늘 개정사법 특강은 이 회계사 1차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사 1차 시험을 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좀 미리 좀 빨리 땡겨 가지고 지금 하는 거고, 일단 법은 통과가 됐어요. 법은 통과가 됐고 아직 이제 공포가 안 됐을 뿐인데 법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세무사 1차든지 또는 세무사 그러니까 회계사 2차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다 보면은 다 도움이 될 건데, 일단은 원래 시행령까지 전부 다 시행령 안까지 나온 다음에 개정사법 특강을 해야 되는데, 시행령은 이제 대통령 명령이잖아요. 근데 대통령 이제 언제 어떻게 명령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좀 약간 불확실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뭐 권한 대행이 자 어떻게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법만 가지고 일단 한번 쭉 한번 법소부하고 국기법까지 해가지고 한번 살펴볼 거고요. 나중에 시행령 안이 나오면, 시행령 안은 거의 90% 이상 그대로 거의 통과가 되기 때문에 시행령 안이 나오면은 그 특강은 별도로 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내용도 있지만 여기 문제 그 말문제하고 OX 문제하고 계산 문제하고 이렇게 몇 개 집어넣어 놨거든요. 근데 보면은 계산 문제가 몇 개 없어요. 지금 원래 계산 문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법 문구보다는 오히려 시행령 문구가 계산 문제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데, 시행령이 아직 이제 안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나와야 되긴 하는데, 아마 예상은 한 1월 한 10일 안팎에 나오지 않을까. 안이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때 가서 또 작업해가지고 한번 또 시행령만 가지고 특강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개정된 법률, 그리고 기중에 법이랑 시행령이 개정된 것도 있어요. 기중에 개정된 게 몇 개 있거든요. 중요한 게 몇 개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이게 개정세법 법 통과할 때 그때 정부에서 시행령 안은 아직 안 나왔는데 몇 개 중요한 시행령은 몇 개 미리 좀 미리 공지를 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여기다 좀 미리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시게 되면은 그, 그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3페이지 한번 잠깐 봐보실래요? 3페이지 한번 딱 보시면은 그 박스 안에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박스 안에 이렇게 보면 박스 안에 종전 개정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얘는 개정이 된 거야. 종전 개정. 그러니까 법이니까 아예 통과된 거죠. 법이니까 바뀐 거니까, 법은 개정된 거니까 종전 개정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박스가 종전 개정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미 개정이 된 거야.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 3페이지에 종전 개정 안 이렇게 돼 있는 건 뭐냐면, 법도 있는데 이 안에는 무슨 내용도 살짝 들어가 있는 거예요. 령 내용도 살짝 같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행령 내용.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면서 주요한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언급을 살짝 한 게 있어요. 정부에서 언급을 한 게 있어서 그런 내용들까지 같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법 내용하고 령 내용인데, 이렇게 법하고 연결되어 있는 령은 거의 그냥 통과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종전하고 개정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기중에 시행령이 통과가 된 게 있어요. 11월 12일 날 통과된 시행령이 있는데, 이제 그 통과가 된 게 있는데 미리 기중에 지금 이제 앞으로 안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통과가 된 게 몇 개가 있어요. 사실 중요한 게 몇 개가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통과된 거니까 령이지만 종전 개정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미 통과가 된 거예요. 근데 령인데 아직 주요한 령이어 가지고 미리 좀 얘기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렇게 종전의 여기 보세요. 요거는 이제 영어로 지금 앞으로 나와야 되는 내용인데, 나름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의 수업 목적상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정부 입장에서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미리 이렇게 언급한 게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현행 개정안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박스에 이 글들이 의미가 있어요. 종전 개정은 이미 개정이 된 거고, 현행 개정안 이렇게 된 거는 될 거고 아직 안 된 거고, 약간 구분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다 법률이기 때문에 종전 개정 또는 종전 그 법률과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시행령 몇 개 같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종전 개정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종전 개정 또는 종전 개정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 현행 개정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직 안이 나온 것, 그러니까 그 언급만 살짝 있는 거지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 의미가 있어요. 그 문구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국기법 이렇게 해서 4개의 개정된 법 가지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말도 많고 뭐 얘기도 많고 했던 이제 금투세는 아예 그냥 유예를 시킨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유예를 시키고 있었는데 이미 법은 통과된 상태에서 시행 일자를 이렇게 2025년도 1월 1일 날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유예를 시켰었는데 유예시켰는데 그냥 아예 그냥 없애버리기로 했어요. 폐지, 아예 폐지. 그래서 이제 뭐 유예가 아니라 그냥 아예 없어졌어요. 폐지. 그래서 현행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그거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도 한번 잠깐 했었거든요. 소득세에서 이거 파생결합 증권으로부터의 이익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 그다음에 파생결합 사채로부터의 이익. 혹시 수업 시간에 이게 지금 현재는 다 무슨 소득으로 돼 있죠? 이게 다 배당 소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얘기할 때 이렇게 했었어요. 요 파생결합 사채 이익은 25년도 1월 1일부터는 뭘로 간다? 이자 소득으로 가는데 그게 뭐랑 연결돼 있는 거다? 금투세 시행과 연결돼 있는 거다.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얘는 이제 무슨 소득으로 가는 거예요? 이자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했단 말이죠. 근데 금투세가 아예 뭐 돼 버렸어요. 그냥 폐지가 돼 버렸잖아요. 금투세가 폐지가 되니까 얘는 뭘로 갈 이제 그 근거가 없어져 버렸죠. 이자 소득으로 갈 근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금투세로가 되면서 이자 소득으로 되는 걸로 했었었는데 금투세 자체가 폐지가 되면서 그냥 얘네들 계속 뭐가 되는 겁니까? 계속 그냥 배당 소득이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 여기 따로 적진 않았는데 이거 자체가 뭐랑 연결돼서 움직이는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이게 이자 소득으로 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금투세의 시행과 연결이 돼 있는 거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금투세가 폐지가 됐으니까 가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그냥 그대로 남았어요. 그냥 배당으로 그냥 그대로 남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 이제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인데 요번에 두 개를 사실 크게 이번에 개정 그 법률 개정에서는 사실 다뤄야 될 테마가 크게 두 개였어요. 처음에 안 나왔을 때는 요거 조각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거 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주주 환원 과세 특례라고 그래 가지고 주주 환원 과세 특례 해 가지고 이제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많이 막 주거나 아니면 막 자사주를 막 매입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한테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야 되는 거니까 자사주를 매입한다거나 배당을 많이 준다거나 그러면 결국에는 그 법인의 돈이 누구한테 흘러 들어가는 거죠? 주주들한테 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주주들이 그 돈이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주주들이 아무래도 돈 씀씀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커질 수 있겠죠.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막 계속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그렇게 돈이 자꾸 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법인이라면 그러니까 뭐겠어요? 배당을 작년도보다 더 많이 하거나 아니면 법인이 뭐를 매입하거나 자사주를 막 매입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거를 주주 환원이라고 해가지고 주주한테 돈이 환원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하는 그런 법인들한테 세제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해서 작년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은 그 주주들도 배당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건데 이것도 뭐 아주 낮은 세율로 무조건 분리과세로 해주고 뭐 이런 주주 환원 과세 특례라고 해가지고 그걸 하나 만들려고 해서 올라갔어요. 크게 이번에 개정되려고 했던 큰 테마는 두 개였어요. 요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이익의 과세 분류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요거랑 그다음에 주주 환원 과세 특례라고 하는 거라. 주주 환원 과세 특례가 어떤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왜 주주 환원 과세라고 표현했는지 아시겠죠? 주주들한테 배당을 많이 주거나 자사주를 막 매입하게 되면 아무튼 법인의 돈이 누구한테 흘러 들어가니까 주주들한테 막 흘러 들어가니까 투자자인 주주들한테 다시 돈이 흘러 들어가게 되고 주주가 그 돈을 많이 쓸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려면 돈 돌고 돌아야 되는 거니까 좀 그렇게 혜택을 좀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통과될 때 몇 개 올라온 것 중에 이렇게 삭제된 게 있는데 주주환원 과세 특례는 삭제됐어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예요. 좀 복잡해요. 좀 약간 좀 복잡해. 산식이 좀 복잡했어요. 산식이 좀 법인한테는 그렇게 작년에 비해 가지고 주주 환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주주 환원되는 그 금액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했는데 그거를 많이 하게 되면은 법인들한테는 세액 공제를 해주고 주주들한테는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서 좀 뭔가 소득세 낼 때도 혜택을 주고 막 이런 양쪽 다 법인세랑 소득세 양쪽 다 그런 혜택이 있는 주주환원 과세 체계라는 게 이번에 안으로 들어왔다가 완전히 그냥 폐지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큰 테마 중에서는 그나마 조금 중요하다고 보이는 게 요거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이익의 과세 분류 규정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어떤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미술품이나 저작권 등의 권리
어떤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신탁수익증권의 형태로 분할해서 발행한대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요즘에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게 뮤직카우라는 데가 있어요. 뮤직카우라는 데 이렇게 앱이나 이렇게 가서 이렇게 다운받아 보면 그 뮤직카우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걔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뮤직카우라고 하는 얘네들이 이제 회사가 하나 있는데 여기 신탁회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저작권이 있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 저작권을 신탁계약에 의해 가지고 얘한테 신탁을 해요. 얘한테 신탁을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음원을 어디다 올리고 음악 올리고 하면은 그걸로 인한 저작권들이 막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신탁회사에서 뭐냐면 얘네들이 증권을 발행한 거야. 그러니까 저작권 신탁을 하고요. 얘네들이 증권을 발행해. 그럼 여기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자들이 있을 텐데 그 투자자들이 수익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저작권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노래 뭐 여기서 누가 뭐 다운 받거나 뭐 아니면 이렇게 듣거나 하게 되면 계속 저작권료가 막 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증권 여기서 이제 뭐가 발생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 저작권 하나의 저작권을 이걸 다 이렇게 나눠 가지고 증권의 형태로 해 가지고 나눠 가지고 저작권 이거 하나를 예를 들면은 한 10,000개의 증권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만 명의 투자자들한테 요걸 사게 하는 거지. 얘네들이 돈 주고 사는 거야, 그거를. 증권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라든지 뭐 이런 거 얘네들이 그걸 운영해서 발생하는 그런 수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수익들에 내가 예를 들면 지금 거기에 5개의 증권을 갖고 있다. 총 10,000주 중에 5개 있다. 그러면 그 10,000분의 5에 해당되는 수익을 내가 받게 되는 거죠. 수익이 발생. 또 얘가 갖고 있는 건 수익 증권이기 때문에 그 증권 예를 들면 그 음악이 갑자기 뭐 역주행해가지고 갑자기 확 뜰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 갑자기 막 음악이 막 뜨고 있는 그런 음악이야. 그렇게 되면은 그 음악 막 뜨고 있을 때 이거 막 누군가가 그 투자하고 싶은데 이미 증권은 다 발행돼 있잖아요. 그 증권 가격이 어떻게 될까 실제로 또 증권 가격 마치 주식처럼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겠지. 누군가가 그 주식을 야 그거 나한테 얼마 주고 내가 얼마 줄 테니까 팔래? 하면 나 옛날에 이거 100만 원 주고 샀었는데 막 걔가 막 250만 원 준다는 거야. 그럼 이거를 여기서 수익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증권을 사고 팔면서도 또 뭐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의 투자 상품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얘가 얘한테 증권을 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신탁회사에서 수익 증권을 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수익 증권을 발행하는 거는 사실 자본시장법이라고 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에서는 금전 신탁일 때만 얘가 얘한테 맡긴 게 뭐였을 때만 금전으로 맡겼을 때만 얘가 신탁회사가 수익증권을 발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현행 법상. 그럼 얘는 지금 얘가 얘한테 맡긴 거는 금전 신탁이에요? 저작권이에요? 그렇죠. 얘가 얘한테 맡긴 신탁 재산은 금전이 아니야. 그래서 얘를 지금 여기 이렇게 표현할 때 요 표현을 좀 봐보세요. 무슨 신탁이라고 돼 있죠 지금? 비금전 신탁. 저작권을 지금 신탁 재산으로 맡긴 거예요. 돈이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내가 돈을 맡기면 신탁회사에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죠? 주식이나 든지 또는 회사채라든지 이런 데 그거를 투자해 가지고 운용을 하죠. 거기서 발생하는 그런 수익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수익들을 수익자들한테 발행을 하죠. 아니 그러니까 신탁은 내가 토지나 건물을 신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를 발행할 수 없다고요? 증권을 발행할 수 없어요. 그렇죠. 증권을 발행할 수 없어요. 내가 만약에 이게 내가 토지나 건물을 신탁회사에다 맡겼어요. 그럼 얘가 이제 그걸 가지고 잘 리모델링 해가지고 얘를 분양하거나 임대하거나 해가지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죠. 이거는 증권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수익자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내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첫째 딸 이렇게 자녀 3명한테 얼마씩 주세요. 라고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 거지. 이런 거를 증권을 발행해 가지고 수익자들이 여러 명들이 그 증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 증권을 막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신탁이 아니라고요. 수익 증권을 발행한 신탁은 수익 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수익자들이 갖고 있는 증권을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사고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수익자들끼리 사고 팔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건 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은 어떤 신탁 재산에 대해서만 증권을 발행할 수 수익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요? 금전 신탁만 수익 증권을 발행할 수가 있는 거고요. 비금전 신탁은 뭐를 발행할 수가 없다고요?
증권을 발행할 수가 없어요. 수익자가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거지 이렇게. 수익자가 정해져 있는 거지 증권을 발행해 가지고 증권을 발행한다는 얘기는 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매매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증권을 발행한다는 거는 이런 수익자들끼리 A라고 하는 수익자가 또 다른 B라고 하는 투자자한테 이 증권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팔 수가 있다는 거죠. 증권이라고 하는 건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매매가 가능한 거니까. 근데 그런 수익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신탁은 어떤 신탁만 수익 증권을 발행할 수가 있다고요? 금전 신탁만. 지금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르면은 금전 신탁 재산인 경우에만 수익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 수익 증권은 사실 법에 의하면 발행할 수 없는 거네.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에 의해서는 안 되는데 법안을 특별법을 하나 만든 거예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뭐 이런 특이한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뭐 그것까지 안비할 필요는 없는데 무슨 아무튼 뭔가 특별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일반적인 지금 자본시장법에 의해서는 안 되는 건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런 뮤직하우 이런 데들, 그러니까 저작권 같은 것들 이걸 막 분할해 가지고 수익증권을 막 발행해서 이걸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사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자들을 무슨 혁신금융사업자 이렇게 분류를 한 거야. 너네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원래 자본시장법에 의하면은 증권을 발행할 수가 없는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특별법 하나를 만들어 준 거지. 만들어 가지고 너네들은 무슨 증권을 발행할 수 있어? 수익 증권을 발행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해준 거예요. 특별하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럼 얘네들은 자본시장법에 의해서는 안 되지만 얘네들을 위한 특별법이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혁신금융사업자라고 분류를 해가지고 그래서 얘네들한테 그렇게 이거를 만들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럼 이 수익증권이 발행이 돼버리면 투자자들이 거래가 뭐가 되겠어요 이제? 그렇죠. 거래가 되잖아요.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는 안 되지만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할 수가 있게 근거가 마련돼 가지고요. 이게 이제 2023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즉 2024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막 거래가 막 이루어진 거죠. 실제로. 여기에 투자한 사람도 있어요. 주식 투자도 좀 애매하고 하니까 이런 데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막 있고 한단 말이죠.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다수의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신종 투자 상품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요게 신탁 비금전 신탁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요거는 지금 음악 저작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아마 그게 뮤직하우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을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을 가지고 부동산 자체가 워낙 이제 비싼 부동산인데 요거를 이 부동산이 워낙 임대가 잘 되는 거야. 임대가 막 잘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부동산을 그 소유권 자체를 증권의 형태로 막 쪼개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증권을 소유하게 하는 거죠. 뭐 이거 한 명이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이거를 한 10,000명이 보유하게 해버리는 거지. 만분의 1로 다 쪼개 가지고 수익 증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임대료 발생해 가지고 그 임대료로 이제 내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임대료에 내가 하나 갖고 있다면 10,000분의 1씩 나한테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 증권이니 수익 증권이니까 내가 뭐 할 수 있고요. 이제 여기가 막 여기가 막 상권이 워낙 더 좋아져 가지고 임대료가 더 어떻게 돼요. 막 앞으로 더 올라갈 뭐 그런 가치 주변에 막 여러 가지가 막 들어와서 여기 이 부동산의 가치가 더 어떻게 돼요? 올라갈 확률이 막 높은 거야. 그 임대료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야 그 증권도 수익 증권 나한테 팔래?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고 팔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음악 저작권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죠? 다 뭐죠? 둘 다 뭐죠? 얘네들이 부동산이라든지 음악 저작권이 다 뭐 비금전 자산이죠. 금전 자산, 비금전 자산을 신탁한 거죠. 비금전 신탁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뭐 했어요? 수익증권을 여러 개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수익증권을 발행한 거야. 여러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거래할 수 있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동산도 한 3개 정도 회사가 있는데 가장 큰 데가 카사 뭐 펌불 이런 데가 있대요. 난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원래 주식 투자 잘 안 하고 지금 박아놨는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안 본 지 오래됐어요. 잊고 있어요. 지금 잊고 있어요. 20년 뒤에 한번 딱 해서 이게 있었어 이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디 여행이나 한번 가보려고요. 그냥 이제 넣어놓고 지금 아예 잊고 있어요. LG가 없어지진 않겠죠. 근데 아무튼 이게 무슨 뭐 펌블이나 뭐 이런 데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음악 저작권은 좀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뮤직하우는 좀 많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특이한 상품이 만들어진 거지. 특이한 상품이 만들. 이게 이제 뭐 일종의 뭐예요? 조각 투자 상품 중에 하나. 또 하나 있어요. 조각 투자 상품이 뭐냐면 이게 미술품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술품 또는 한우. 이게 미술품 한우.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저작권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거를 이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이런 권리를 얘한테 이제 부동산이 넘어가면 부동산이 통째로 부동산이 이렇게 신탁해서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신탁해서한테 갈 때 등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등기로서 가는 거잖아요. 저작권이 이제 넘어오는 거는 저작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유형의 자산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미술품이라든지 한우는 유형의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탁할 수가 없는 거야. 신탁하려면은 뭐가 되냐면은 신탁하려면 신탁회사가 그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혹시 수업 시간에 한 거 기억나세요? 신탁은 아예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는 거야. 아예 법적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는. 물론 그게 형식적인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실질주의는 얘 저작권자 얘가 얘한테 신탁 계약에 얘 가지고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야. 법적으로. 그래서 얘가 이걸 분할해 가지고 막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한 거죠. 소유권이 완전 이쪽 넘어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이제 신탁에서 넘어가게 되면 미술품을 아예 미술품은 이건 형체가 있는 거니까 이제 얘네들은 등기라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미술품을 가지고 신탁회사가 그거를 보관하고 관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술품은 이게 어떤 뭘로 그림을 그렸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문가들이 얘를 보관을 정말 보관을 어떤 뭐 이게 유체화냐 무슨 수채화냐 아니 뭘로 그렸냐에 따라 가지고 보관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요. 그림 자체가 엄청 비싼 그림들도 많은데 보관 잘못해서 뭐 곰팡이 들거나 뭐 해버리고 하면 가치가 어떻게 되죠? 확 떨어지죠. 뭐 그런 무슨 소장소 뭐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 미술품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그냥 일반 장소 창고 이런 게 아닌 거야. 거기에 무슨 막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설치를 해가지고 얘네들 보관해야 되는데 그런 노하우가 없잖아. 신탁회사에서 얘네들이 뭐 미술품을 안 하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아닌데 또 저 한우는 뭐 어떻게 돼? 한우는 받으면 한우는 이제 외양간을 그러니까 신탁회사 이제 가면은 지하에 막 외양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신탁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야. 그거를 신탁회사에서 걔네들이 직접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소똥을 누가 치울 거야? 말단이 오면 무조건 치울 거야? 아니, 그것도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신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탁 재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러니까 신탁이 아니에요. 얘는 신탁은 아닌데 어떻게 되느냐? 소라든지 미술품 자체도 워낙에 금액이 크거든요. 뭐 걔네들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걔네들도 쪼개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는 있는데 신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소유주 자체가 이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 나면 얼마만큼 나눠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다 일일이 투자자 10명 또는 투자자 100명 하고 계약을 일일이 맺는 거야. 그리고 걔네들한테만 뭘 나눠주는 거예요? 증권을. 그걸 투자 계약 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탁을 해가지고 하는 수익 증권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직접 미술품이라든지 한우를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자가 걔네들 그 미술품을 걔네들 어떻게 해가지고 미술품을 한 이걸 10,000개로 쪼개가지고 10,000명하고 투자 계약을 맺는 거지. 그래서 증권을 발행했는데 이 증권은요 아직 요거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가지고도 거래될 수 있는 증권이 아니고요. 아까 우리 얘는 이 신탁 요 수익 증권은 요거는 무슨 법을 뭐 특별법을 하나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될 수 있겠죠. 이거는 거래가 될 수 있겠는데 요 증권은 거래는 아직 안 돼요. 그러니까 거래는 안 되고 이 증권 자체는 거래가 안 되지만 그 본 소유자하고 무슨 계약을 맺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투자 계약을 맺고 있으니까 이 미술품으로 인해가 미술품을 팔거나 또는 그 소 같은 경우에도 뭐 우유를 짜내거나 소를 팔거나 그래가지고 발생한 그런 소득들의 내 지분율만큼 내 출자 지분만큼 내가 수익을 얻게 되는 거지. 증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건 아니야. 아직까지는 거래는 안 돼. 요건 거래는 안 되지만 미술품을 사고 팔면서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한우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소득들 그것도 사고 팔 수도 있고 뭐 젖을 짜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그런 소득들을 내 지분율만큼 내가 수익을 받는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 투자계약 증권에 의해 가지고 이것도 결국에는 조각해 가지고 투자한 상품 중에 하나인데 조각 투자 상품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이 이건 신탁 아니야. 이거는 지금 원래 이걸 소유하고 있으면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자가 쪼개가지고 투자 계약을 하는 증권을 발행할 뿐이야. 뭐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얘는 거래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아직 없어요. 근거 법률은 없고요. 근데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이것도 조각투자 상품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뭐가 될 수 있죠. 이건 신탁이 가능해. 실제로 실물을 움직이는 건 아니다 보니까
실물이 움직이는 건 아니다 보니까 얘는 신탁회사에다 신탁하고 신탁회사에서 쪼개가지고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거를 그런 신탁의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익들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면 뭐가 되기 때문에 특별법에 따라서 뭐도 되기 때문에 거래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래를 해가지고도 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직 근거 법령도 아직 좀 약간 애매하기도 하고, 아직 소득세 법이 이 세법에서 얘네들에서 발생하는 이 소득들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하겠다라고 딱 명시가 된 게 아니라서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소득을 나눴냐면은 얘네들로부터 해서 그동안 실제로 이제 실제 이런 소득이 이미 있었어. 이미 이제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는 뭐였냐, 이거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미술품은 투자계약증권 미술품하고 한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미술품을 사고 팔면서 발생하는 소득을 그 중에 내가 이제 10,000분의 1을 받을 거 아니야. 내가 이제 그 만 명, 좋아, 100명이 투자했는데 100명 중에 내가 한 명이라면 거기서 미술품을 사고 팔아서 발생한 소득의 지금 100분의 1을 내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거 법령이 없는데 그냥 하나의 그냥 도관으로 봐가지고 결국에는 뭐를 팔아서 발생한 소득이니까. 그럼 우리 공부했잖아. 미술품 서원화 골동품의 양도소득이니까. 그죠? 무슨 소득이 되겠어요? 기타 소득. 그래서 그동안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된 거야. 기타 소득으로 과세할 때는 필요비 의제가 80, 90 이렇게 돼가지고, 그죠? 의제율도 높죠? 그래서 무슨 소득으로 그동안 과세했어요? 기타 소득으로 과세했고. 한우는 아무튼 또 하나의 도관으로 봐서 직접 내가 우리가 가가지고 그러니까 공동사업하는 걸로 봐버려가지고 그래서 그거 이제 축산업을 공동사업하는 걸로 봐가지고 내가 사업소득으로 해서 과세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막 딱 근거 법령이 따로 없다 보니까 내가 사실 직접 똥치우고 한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그냥 사업소득으로 한 거고, 내가 직접 미술품을 사고 판 건 아니잖아.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쩌면 난 투자했을 뿐인데. 근데 근거 법령이 따로 없다 보니까 내가 사고 판 걸로 봐가지고 내가 100분의 1은 내가 사고 판 걸로 해가지고 기타 소득이 되는 거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그냥 막 대충 이거랑 비슷한 이걸로 과세하고, 명확하진 않지만 이걸로 과세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과세하고 뭐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이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같은 경우에도 그냥 어떻게 했냐면은 요거를 배당으로 하고 이거 얘네들 사고 팔았을 때는요. 그러면 이거는 이건 애매한데 이거는 그러면은 신탁의 수익권으로 해가지고 양도소득으로 과세해야 되는 건가? 막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막 이거를 막 애매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야 이게 잘 봐라. 결국에는 여러 명이 펀드에 투자해가지고 펀드를 운영해서 발생한 수익들을 그냥 얘네들의 소득으로 해버리는. 얘네들은 수수료만 먹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거랑 비슷한 형태 아니야 이렇게 본 거지. 뭐죠 이게 뭐죠? 집합 투자 기울로부터의 이익이랑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봐가지고 전부 다 어떤 소득이 발생하든지 간에 전부 다 무슨 소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다. 그렇죠. 배당 소득으로 하겠다. 이번에 그래서 배당 소득 범위에 이 두 가지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조각 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법적 표현이 아니에요. 법적 표현은 뭐로부터의 이익이라고요? 투자계약 증권으로부터의 이익. 그다음에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요게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뭐의 일종이라고요? 조각 투자 상품의 종류애들이에요. 조각 투자 상품의 종류. 그리고 조각 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법적 표현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지금 실생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개 합해가지고 그냥 조각 투자 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아시겠어요? 합해서 조각 투자 상품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투자계약 증권으로부터의 이익과 그다음에 뭐라고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 그게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마치 뭐처럼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이 뭐랑 비슷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세법에서 뭔가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 명이 펀드에 투자해가지고 펀드에서 운영해서 그 펀드가 집합적 기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운영해가지고 그래서 펀드 집합적 기구에서는 그냥 수수료 먹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한테 여기를 통해 가지고 얘네들한테 다 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 펀드에서 여러 수익들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들을 다 그냥 묶어 가지고, 물론 과세가 안 되는 것도 있죠. 과세가 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묶어 가지고 다 무슨 소득으로 할 거야? 얘네들은 다 배당 소득으로 할 거야 한 거랑 유형이 같다고 보자. 그래서 세법에서 얘네들로부터의 이익은 다 무슨 소득으로 하겠다? 배당 소득으로 하겠다. 자, 그러면 그로스업은요? 그로스업은 배당 소득이니까 이제 배당 소득 분류를 한대요. 그로스업 대상이냐 아니냐 봐야 돼. 왜 집합
투자 기구로부터 이익과 유형이 같은 거라고 그랬죠. 걔네들도 요건 이해 불충족.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배당소득으로 가는데 뭐는 안 되는 거다? 그렇죠. 그로스업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 어떤 상품인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해됐죠? 그럼 여기 밑에 있는 건 얘랑 연결되는 얘기예요. 얘랑 연결되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 법인과세 신탁재산, 신탁재산 자체를 하나의 뭘로 보자? 신탁재산 자체를 하나의 신탁재산 자체를 하나의 법인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신탁재산 자체를 하나의 뭘로 봐서 하나의 법인으로 봐서, 그죠? 하나의 법인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신탁재산 운용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뭐를 과세하고 여기서 법인세를 과세하는데 여기서 이제 수익자들한테 법인이 벌어들인 그 신탁재산 하나의 법인으로 보니 얘가 벌어들인 소득을 분배할 거 아니에요. 배당으로 줄 거 아니에요. 걔네들 다 뭐 해주고요? 소득 공제해주죠. 신탁재산 운용에서 발생한 소득이 100인데 그중에 60을 수익자들한테 다 분배를 했어요. 그럼 얘들한테 그게 배당소득이 되는 거고 분배한 배당으로 준 금액은 소득공제를 뺀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세율급해서 법인세를 과세하죠. 그러면 이 수익자들이 받은 그 배당소득은 무슨 과세 문제가 없는 이중과세 문제가 없는 배당이니까 뭐의 대상이 아니다. 그로스업 대상이 아니다. 수익자가 법인일 수도 있죠. 그럼 그럴 때는 수익배당 외과물세입 대상이 아니다. 개인이라면 그로스업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계약이 셋 중에 하나의 계약, 셋 중에 하나의 계약인 경우죠. 그러니까 목적 신탁 그다음에 수익증권 발행 신탁 그다음에 유한책임 신탁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신탁에 해당되게 되면 신탁 재산 자체를 하나의 뭘로 보는 거죠? 하나의 법인으로 봐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거죠. 법인과세 신탁 재산. 근데 지금 금방 우리 아까 했던 조각투자 상품에서 두 번째 거 뭐죠? B 금전 신탁 수익 증권도 신탁회사에서 뭐를 발행한 거예요, 지금? 수익 증권을 발행한 신탁이네. 그럼 수익 증권을 발행한 신탁이면은 뭐가 그 신탁 재산 자체가 뭐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법인이 돼 가지고 법인과세 신탁 재산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얘는 여기서 한번 과세하고 배당을 주면 이중과세 문제가 없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 여기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걔네들은 아까 뭐처럼 본다고 그래. 조각투자 상품으로부터 이익 중에 하나는 아예 집합적으로부터 이익처럼 봐가지고 여기 아예 이쪽에서는 수수료만 먹는 거죠. 과세하지 않고 그냥 슉 통과해가지고 이쪽에서 과세하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다 무슨 소득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냥. 다 집합적으로부터 이익과 마찬가지로 다 무슨 소득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다 배당소득으로 하기로 한 거죠. 이쪽에서 과세되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이걸 하나의 뭘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법인으로 보는 거에 걔가 들어가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탁자 법인세 납부가 이게 이제 법인과세 신탁재산이잖아요. 법인과세 신탁재산. 그게 어떤 신탁계약이어야 되는 거죠. 목적 신탁, 수익증권 발행 신탁, 유한책임 신탁. 얘네들이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우리 교재 보시면은 그중에 투자 신탁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투자 신탁. 투자 신탁이 뭔지 아시죠? 투자 신탁이 뭐예요? 투자 신탁이? 투자 신탁이 뭐예요? 나는 여러 투자자가 펀드에 가입했어요. 집합투자 기구에. 여러 투자자 집합투자 했는데 얘가 이거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가지고 운용한 게 아니라 얘가 모아놓은 돈을 신탁회사하고 신탁계약을 맺는 거죠. 얘가 직접 운영한 게 아니라 이거를 또 투자 신탁회사하고 한테 요 모아놓은 돈을 신탁계약에 의해 가지고 또 맡긴 거죠, 얘한테. 그래서 얘가 운영한 거죠. 그래서 벌어들인 소득을 집합투자 기관한테 주고 얘가 또 투자자들한테 쫙 나눠주죠. 두 군데서 수수료를 먹겠다, 그죠? 그래가지고 투자자들이 받는 소득을 투자 신탁의 이익이라고 했어요. 그게 그냥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의 일종이라고 그랬어요. 집합 투자 기구로부터 이익과 같은 거 그냥 그거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투자 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금방 얘기했잖아요. 그냥 이쪽 신탁회사 쪽에서 법인세를 과세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냥 거쳐서 바로 누구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투자자들한테 쭉 바로 그렇죠. 이쪽 단계에서 과세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냥 얘네들 뭐만 먹는 거야, 그냥 수수료만 먹는 거고 거쳐가지고 이쪽에서 그냥 바로 과세해버리는 거죠. 두 단계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쭈루루 통과해서 여기서 그냥 과세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신탁재산 자체를 하나의 뭘로 보지 않는 거죠? 하나의 법인으로 보는 게 아닌 거야. 얘는 집합투자 기구로부터 이익 중에 하나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왔겠어요? 이제 이것만 제외하는 게 아니라 뭐도 제외하는 거야. 투자신탁만 제외하는 게 아니라 조각투자 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한 신탁. 그게 아까 뭐였죠?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발행한 거. 뭐를 발행했는데 수익증권을 발행했지만 그것도 금방 얘기했잖아요. 걔도 이쪽 당에서 아예 과세하지 않고 쭈르르 통과해서 그냥 여기서 다 뭘로 과세하려고 하는 거니까 투자들 쪽에서 다 집합 투자 기록부터 이익처럼 여기서 다 배당수로 과세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그 신탁 재산 자체에다가 법인세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법인과세 신탁 자산이 되면 안 된다. 거기 법인과세 신탁 자산이 되면 안 되는 거에 투자 신탁은 원래부터 있었고 거기에 뭐 하나 들어왔다고요? 지금 조각 투자 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한 신탁. 그게 아까 얘기한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발행 신탁이죠.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발행한 그 신탁은 제외한다 이런 얘기죠. 수익증권을 발행했지만 요 수익증권 발행한 신탁은 걔는 뭐가 될 수 없다? 법인과세 신탁 재산이 될 수 없다. 신탁 재산 자체 하나에 뭘로 볼 수 없다? 법인으로 볼 수 없다. 거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 소득의 구분. 원래 내가 지금 부동산을 맡겼어. 그 부동산을 신탁회사가 리모델링 잘해가지고 분양하거나 임대하거나 해가지고 소득이 발생했어. 그거를 지정된 수익자들이 받았어. 그러면 얘네들의 무슨 소득으로 할 거냐 해가지고 원칙이 뭐예요? 신탁에서 발생하는 그 이익은 수익자들의 소득이 원칙이 수익자들의 소득이잖아요. 수익자들의 소득인데 수익자들이 어떤 소득을 할 거냐? 신탁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그 부동산을 얘가 임대해가지고 발생한 소득을 수익자가 받았어. 그러면 수익자가 부동산 임대를 해가지고 발생한 소득으로 봐가지고 부동산 임대로 인한 사업소득이 되는 거죠. 수익자의. 부동산 신탁을 했는데 이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잘 팔았어. 좋은 값 받고 팔아가지고 발생한 소득을 수익자가 받은 거야. 수익자가 양도한 걸로 보는 거죠. 수익자의 무슨 소득이 되는 거죠? 양도소득. 그러니까 원칙은 신탁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하는 거다. 지금 누구의 소득이냐? 수익자의 소득이 원칙이다. 그리고 무슨 소득으로 할 거냐? 신탁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이해되죠? 지금 무슨 말인지? 근데 그게 예외가 있어요. 별도로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가 이게 다 뭐냐면 이번 공부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다 이거는 수익자가 다 배당 소득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집합 투자 기여로부터 이익 마찬가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아예 법인으로 보지 않고 신탁 재산 자체를 법인으로 안 보고 그냥 쭉 통과해서 그냥 나의 소득이 되는데 다 뭘로 벌어들였던지 간에 다 나한테는 무슨 소득이 되는 거예요? 배당 소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수탁자 법인세 납부 신탁이 이게 뭐예요? 이게 법인과세 신탁 재산이거든요. 그러면 신탁 재산을 하나의 뭘로 보고 법인으로 보고 이 신탁 재산 얘가 여러 개를 막 벌어들인 여러 가지 형태로 벌어들였겠죠. 그거에 대해서 여기 다 무슨 세를 과세하고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리고 수익자들이 마치 주주처럼 돼버리는 거니까 얘는 이제 하나의 법인으로 보는 거니까 수익자들이 받는 소득은 다 무슨 소득이 되는 거죠? 배당 소득이 되는데 이건 이제 두 단계 소득이 있죠. 여기서 법인세 하는 거 과세하고 여기서 배당 소득 과세하고 다만 여기서 분배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서 전체적으로 다 소득 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무슨 과세 문제가 없는 이중과세 문제가 없는 배당 소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다 무슨 소득이 되는 거니까 수익자들의 배당 소득이 되는 거니까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하는 게 아닌 거죠. 어떻게 신탁재산 운용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따지지 않고 왜냐하면 받는 사람이 다 무슨 소득이니까 배당이니까 그러면 예외에 뭐도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예외 그렇죠. 이게 하나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죠?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한 신탁 조각투자 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한 신탁도 그쵸? 운용해가지고 어떤 소득이 발생하든지 간에 통과해가지고 나한테 오는데 그 소득의 내용별로 내 소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무슨 소득으로 그냥 하기로 했어요. 집합적으로 이익처럼 배당 소득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하는 게 아닌 예외에 얘가 들어와야죠. 왜냐면 얘도 다 무슨 소득이니까 다 무슨 소득이니까 다 배당 소득이니까. 좋아요. 이게 지금 조각투자 상품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들어온 것 중에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상품이다 보니까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법인세 쪽에도 또 나오겠다 그러니까 법인세 쪽에서도 또 나오죠. 그러니까 법인과세 신탁 재산은 또 법인세하고도 연결되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법인세에서 또 한 번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어요? 설명 좀 드렸고 자 이제 조각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고 유형이 그로부터의 이익은 다
어떤 형태의 소득이든지 간에 다 뭘로 하겠다? 배당 소득을 하겠다. 그러면 그 비금전 지금 아까 투자계약증권은 뭐가 안 된다고 그랬죠? 거래가 안 되는 거니까 그걸 운용 수익하고 있는 그 운용하고 관리하고 있는 그 주체로부터 내가 수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수익이 어떻게 벌어들인 수익이든지 간에 나한테는 다 배당 수익이 되는 거고 그냥 끝. 근데 아까 그 수익증권 발행한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한 상태인 거예요. 조각조각 상품인데 아까 이제 뮤직하우 같은데. 그럼 걔네들은 얘네들한테로부터 내가 그 저작권이라든지 이게 잘 운용 잘 돼가지고 내가 수익을 받을 수도 있고, 그죠? 그거 당연히 무슨 소리 되는 거고요 지금. 배당 수익이 되는 거고요. 내가 이거를 뭐 할 수도 있죠? 사고 팔 수가 있잖아. 이걸 매매가 가능하거든.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도 있는데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그것도 다 모아가지고 아무튼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다 그거를 제한테 그 지금 신탁회사로부터 받는 수익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금 걔는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사고 팔 수도 있잖아요. 사고 팔 수도 있잖아요. 이거 자체를. 그래서 내가 또 뭘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래가지고 100만 원 주고 누구한테 샀었는데 이거 팔 때는 150에 판 거야. 그럴 수 있잖아. 주식처럼 이것도 시가가 형성이 돼 있다니까. 어? 그러니까는 뭐 갑자기 어떤 누가 막 갑자기 뜨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이 부른 노래 이제 그 저작권 그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야. 아직 기대를 하면서 뭐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소득이 발생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것마저도 다 뭘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뭐 해서 사고 팔아 가지고 발생하는 그런 소득도 전부 다 배당소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 아직 구체적인 거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지금 위임을 한다고 했는데 뭐 환매하거나 매도하거나 해지하거나 모든 것들 다 포함해 가지고 아무튼 여기서 발생한 모든 이익이다. 둘 다. 얘는 아직은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얘도 뭐가 될 수 있죠? 얘도 언젠가는 거래될 수, 투자계약증권도 언젠가는 거래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대통령령으로 전부 다 아무튼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이 다 뭐다 그냥 다 배당 소득이다 이렇게 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의제배당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게 그 유형 두 번째 유형 있잖아요. 자본의 감소 등으로 인한 이제 의제배당. 자본의 감소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세 가지가 있죠. 말 그대로 자본의 감소, 완전한 자본의 감소인 해산, 그죠? 합병이나 분할. 합병이나 분할로 인해 가지고 내가 B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합병법인인 A 회사가 대가를 나한테 주고, 그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이제 B 회사 주식은 전부 다 소멸돼 버릴 거 아니에요. 이제 B 회사는 없어질 거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 대가를 받고 가지고 있던 주식이 소멸되면 그러면 뭐에서 뭘 빼낸 거죠? 뭔가 받은 대가에서 소멸되는 주식의 세법상 취득가액, 투자 원금이죠. 걔를 뺀 금액만큼이 그게 두 번째 유형의 뭐가 된다? 의제 배당이 된다. 그 두 번째 유형의 의제 배당에서 합병하고 그다음에 자본의 감소하고 두 개의 내용인데 먼저 이 합병 요거는 그냥 문구를 좀 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1번에서 2번을 뺀 금액. 요 1번이 내가 받은 대가에서 소멸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가 받은 대가는 당연히 합병 법인으로부터 뭘 받을 수도 있죠? 주식 받을 수 있고 합병 법인으로부터 합병 교부 주식이라고 얘기를 그걸 대가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돈 받을 수도 있잖아요. 합병 교부 금을 받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합병 법인이 돈이 없어 가지고요. 합병 법인이 갖고 있던 토지를 준 거야. 그럼 그것도 당연히 뭐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죠. 당연히 대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가가 돼야 되는 건데 이 합병 대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법인세는 이미 제대로 되어 있는데 소득세가 문구가 잘못돼서 문구 수정한 거야. 그러니까 그 대가가 그렇게 합병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으로만 돼 있어. 토지 준 거는 만약 토지 주면 그것도 대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그 문구가 빠져 있어 가지고 법인세라든지 다 들어가 있는데 얘만 빠져 있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걸 추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 밖에 재산가액 합계 요거 하나. 이거는 그동안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었던 거를 이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건 명확하게 한 거니까 이건 뭐 그래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요건 뭐냐면 이제 자본의 감소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자본의 감소 시에 내가 자본의 감소로 취득하는 금전이라든지 재산의 가액, 돈을 받든 주식을 받든 뭐 기타 재산을 받든 뭘 받든 아무튼 받은 대가에서 뭘 빼면 되죠? 그 주식의 취득가를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취득가를 빼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 주식 선택권을 행사해 가지고 취득한 주식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주식을 취득했는데 그게 내가 그 주식을 취득했었을 때에 10,000원 주고 취득했는데 그게 그냥 취득한 게 아니라 뭐를 행사해 가지고 발행한 취득한 거라고요? 주식 선택권을 행사해서 취득한 거야. 그때 주식 행사 시의 시가는 얼마였냐면 50,000원이었어. 행사 시의 시가가 주식 선택권을 행사했을 때 이때 행사 당시의 시가가 얼마였냐면 50,000원이었어. 근데 이걸 내가 행사 가격이 얼마라고요? 행사 가격이 50,000원, 10,000원이었어. 그럼 나는 얼마 주고 샀던 거야? 10,000원 주고 샀잖아. 10,000원 주고 샀잖아. 근데 이걸 나중에 이제 얘가 10,000원 주고 갖고 있었는데 걔가 자본의 감소 한다고 해서 나한테 대가를 얼마를 줬냐면 80,000원을 준 거야. 80,000원. 그리고 그럼 내가 이제 두 번째 용의 의제 배당 80,000원 받았으니까 80,000원에서 얼마 빼야 되는 거야?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말이 없었으니까 내가 취득가액 한 건 나의 취득가액은 얼마였으니까 10,000원. 10,000원에 샀고 지금 80,000원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를 의제 배당으로 해가지고 70,000원을 의제 배당으로 해가지고 배당수를 과세하겠다. 근데 이미 지금 이만큼은 행사했을 때 이미 뭘로 과세가 됐어요. 회사를 다니는 중이었다면 근로소득으로, 회사를 그만뒀다면 기타 소득으로 이미 얘가 뭐가 된 거죠? 그렇죠. 이미 40,000원은 과세가 됐던 거거든. 근데 지금 얼마가 된 거지 지금? 80,000원. 얘는 이미 과세가 된 건데 70,000원을 또 과세해 버리면 그렇죠. 이 40,000원만큼은 무슨 과세가 돼 버리는 거야? 이중 과세가 되는 거지. 이미 10,000원에서 50,000원까지의 차이는 이미 과세가 돼요. 행사시에 과세가 된 건데. 근데 나중에 80,000원 받고 이 주식 소멸됐단 말이야. 그랬더니 10,000원하고 80,000원 차이인 70,000원에서 또 과세하겠다? 이미 10,000원에서부터 얼마까지 이미 과세가 됐는데 50,000원까지 총 40,000원 이미 과세가 됐는데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럴 때 너 그 주식을 주식 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이야. 그럼 취득가액 행사 가격이 취득가액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너 얼마를 취득가액으로 할 거야? 그렇죠. 행사 당시 시가. 그래서 얼마만 의제 배당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만 의제 배당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0원만 의제 배당으로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문구가 명확하지 않게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명확하게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했다. 계산법 명확하게 했다 들어온 거예요. 요것도 보면 그밖에 요것도 명확하게 하려고 들어왔고 이거 법인세는 이미 왜냐면 주주가 법인일 수도 있잖아요. 이 의제 배당이 법인세법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어요. 소득세법 양쪽이 다 있거든요. 근데 법인세 쪽에서는 이미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소득세법에서 이게 안 빠져 있어가지고 이번에 집어넣은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명확하죠. 이게 명확한 거죠. 명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집합 투자 기구로부터 이익인데 이게 어디 갔어? 쇼? 이거나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구나. 이거 배당 속의 범위 및 이중과세 조용히 합리화 해가지고 요거는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한번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워낙에 좀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자 이번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법정 준비금의 감액으로 인해 가지고 현금 배당 받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법정 준비금을 감액해서 내가 무슨 배당을 받은 거예요? 현금 배당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법정 준비금은 그게 자본 준비금, 자본 잉여금이라고 그랬죠. 자본 준비금하고 그다음에 이익 준비금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죠. 자, 자본 준비금은 그냥 일반적인 일반적인 주발초 가만히 되겠어요. 아니면 요게 1%의 그러니까 재표가 적립금 1% 재표가세가 적용된 재표가 적립금을 감액했거나 또는 3% 재표가세가 적용된 재표가 적립금을 감액해서 현금 배당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또 자기 주식 소각이익. 자기 주식 소각이익은 또 소각일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에 자기 소각이익이냐 아니면 소각 시에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했던 자기 소각이익이냐. 아무튼 요 두 가지의 자기 소각이익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할까요? 얘를 A
얘를 어떻게 할까요? 기억, 니은, 디귿하면 기억, 니은 이외에 자기 수학이길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감액해가지고 현금 배당 받았어요. 자, 먼저 법인세예요. 자, 법인세에서 어떻게 할 거냐? 법인세에서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배당금 수익으로 하는 입금으로 할 거냐 말 거냐 일단 그부터 봐야 되는데 주발초는 내 투자 원금이기 때문에 원래 자본준비금은 자본이여금인데 투자 원금이잖아요. 투자 원금을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는 거니까 얘는 내 수익이 아닌 거예요. 투자 원금으로 해서 한 거니까. 그 얘는 뭐가 아닌 거죠? 입금이 아닌 거예요. 입금이 아닌 거야. 근데 얘네들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얘부터 볼게요. 여기 자기 수익도 자본이여금이니까 얘를 자본이여금을 내가 현금으로 받으면 투자 원금 회수니까 원래 입금이 아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원래 얘네들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무상주를 자본 전입을 해서 얘네들 재원으로 자본 전입을 해가지고 무상주를 받게 되면은 투자자가 무상주를 받게 되면 예외적으로 배당금 수익으로 의제를 했잖아요. 아 이것도 예외적인 거니까 좋아. 얘를 재원으로 해가지고 자본 전입을 해가지고 무상주를 발행하게 되면 무상주를 받은 사람은 배당금 수익으로 의제가 되는 거니까 얘를 재원으로 해가지고 현금 받은 거야. 배당금 수익으로 할게. 이건 입금으로 할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가 아닌 그 기억니은 이외의 자기 소각이익은 소각일로부터 2년 지난 다음에 지났고 엔드 소각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한 것도 아닌 거야. 그죠? 그럼 얘는 그냥 일반적인 자본요금이니까 자본요금은 내 투자 원금이니까 얘네들 뭐가 아닌 거고 당연히 입금이 아닌 거고. 그다음 문제는 얘라고 그랬죠. 얘네들인데 재평가 적립금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은 자산 재평가법 이미 없어진 법이긴 한데 2000년도에 없어진 법이라고 했는데 자산 재평가법에 따르면 재평가 적립금은 딱 두 군데에서만 쓰일 수 있다고 그랬죠. 결손금을 보전하거나 또는 잉여금 자본 진입의 재원이 되거나 무상 증자할 때의 재원이 되거나 아니면 결손입했을 때 보전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할 수가 있는 건데 얘네들은 걔가 아니라 얘를 감액해 가지고 뭘 줬죠? 이걸 가지고 현금 배당을 준 거야. 이걸 가지고 현금 배당 주는 거는 사실 자산 재평가법을 위배한 거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2000년도까지만 있었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2010 몇 년도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자본 준비금을 감액해서 현금 배당을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산 재평가법에 따르면 아무리 상법에서 얘네들을 감액해서 현금 배당 줄 수 있다 할지라도 얘네들은 자산 재평가법에 따르면 얘네들을 현금으로 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나 이제서야 알았다고 그랬죠.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법인세법에서 이미 올 초에 법인세법에서 개정이 돼가지고 얘네들은 법을 위반해서 받은 거다. 법을 위반해서 받은 거다 이거는. 위반해서 받은 건데 법을 뭔가 위반해가지고 받은 거더라도 네 손에 돈이 떨어졌으면 이걸 소득으로 해서 과세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여러 판례들에 의해 가지고 뭔가 법을 위반해가지고 내가 돈을 번 거야. 그러면 그거를 소득으로 하지 않는다? 완전 땡큐죠. 그러니까 법을 위반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거를 열거 안 돼 있다고 소득으로 과세도 안 한대. 그러면 나는 완전 땡큐죠. 들키더라도 세금은 안 거치는 거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뭔가 법을 위반해 가지고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면 걔네들은 무조건 뭘로 했어요? 무조건 과세를 했어요. 소득으로 해서. 그래서 얘네들은 둘 다 법을 위반해 가지고 받은 건데 법을 위반해서 받은 거니까 다 뭘로 하겠다는 거죠? 다 입금으로 하겠다라고 법인세는 이미 이제 1년 전에 이미 개정이 됐던 거죠. 이렇게. 이익준비금은 어차피 투자 원금이 아니니까 이익준비금을 감액해서 현금 배당 받았다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고요. 입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법인세법에서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법인세법에서 수입배당금 입금불사입을 할 거냐? 얘들 감액해서 배당을 받았으니까 이중과세 중을 할 거냐에 대한 얘기죠. 입금이 아닌 것들은 어차피 배당금 수익이 아니니까 뭐 수입배당 입금불사입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입금인 것들은 배당금 수익으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배당금 수익으로 보는데 그러면 수입배당 입금불사입을 할 거냐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얘는 법인세 재원을 따진 거죠. 이익준비금은 재원이 원래 이익 잉여금이었으니까 얘는 뭐 하겠다는 거죠? 수입배당 입금불사입을 하겠다는 거죠. 입금불사입 하겠다. 이중과세 하겠다는 거죠. 그 원래 나머지는 입금불사입 하면 안 되는 건데 현금 배당을 받아버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 이것만 입금불사입 배제하겠다로 이것만 열거해 놓은 거예요. 입금불사입 하지 않겠다. 얘만 열거해 놓고요. 나머지는 다 얘만 지금 수입배당 입금불사입 적용 배제하겠다로 이것만 열거해 놓은 거예요. 이것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얘하고 해도 사실 수입배당 입금불사입 적용을 배제하는 게 맞을 텐데 이것만 수입배당 입금불사입 적용을 배제하겠다라고 이렇게 열거를 해놨습니다. 지금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소득세는 어떻게 할 거냐? 소득세가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된 게
요 3%짜리 있잖아요. 여기 얘네들을 법의 위반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게 법인세는 작년에 개정이 됐는데 소득세는 개정이 안 됐다니까요. 소득세는 개정이 안 됐었어요 작년에. 소득세는 개정이 안 되면 그 전 재작년 규정으로 했었었는데 걔네들 어떻게 했느냐? 소득세에서는 재작년 규정에서 의하면 이게 2010몇 년도에 상법이 개정돼 가지고 법정 준비금을 감해 가지고 현금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돼 있었던 거죠. 의제 배당에 해당되는 재원으로 받은 거라면 의제 배당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이게 원칙적인 거든 예외적인 거든 의제 배당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받은 거라면 걔네들은 배당금 수익으로 한다. 배당금 수익으로 한다. 그러니까는 얘는 배당금 수익이 아니죠. 배당 수익이 아니죠. 그리고 얘는 예외적인 1%의 재평가세가 적용된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 전입해 가지고 무상주를 받으면 예외적인 의제 배당 재원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소득으로 하겠다는 거죠? 얘는 배당 소득으로 하겠다. 3%짜리는 3%의 재평가세가 적용된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 전입해 가지고 무상주를 받으면 의제 배당이 아니니까 너는 배당 수익이 아니다. 이렇게 그냥 돼 있었단 말이에요. 요건 예외적인 의제 배당 재원 맞죠? 그죠? 얘네들은 아예 배당 수익이 아니죠? 그죠? 얘는 당연히 원칙적인 배당 수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원래 법인세에서 얘네들 자체를 뭐에 자산재평가법의 위반으로 인해서 받은 소득으로 봐가지고 법의 위반으로 받은 소득이니까 1%는 3%는 전부 다 입금이다. 이게 맞거든요. 이거를 올해서야 이제 소득세가 1년 지난 다음에 작년에는 어디만 개정이 됐었고 법인세 쪽만 개정이 됐었고 그 감액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이 받은 소득은 작년에 개정이 안 됐었다가 이번 우리가 깜빡 잊고 작년 못했네 소득세가 이번 얘가 개정돼서 들어온 거죠. 이게 개정된 거죠. 얘가 법인세는 같아진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뭐를 위반해서 받은 거니까 이제 법을 위반해서 받은 거니까 다 뭘로 하겠다? 소득으로 하겠다. 배당소득 소득으로 하겠다. 이게 이번에 개정된 거고 이게 개정된 거고 개정된 거고요. 그러면 얘는 이제 그룹수업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소득세에서 그룹수업을 할 거냐 말 거냐. 어차피 배당 소득이 아닌 것들은 그룹수업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배당 소득인 것들은 이제 그룹수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또 법인세랑 다 일치시킨 거예요. 이번에 얘를 배당 소득을 하면서 얘는 뭐의 대상이 아니다. 그룹수업 대상이 아니다. 얘를 배당 소득으로 개정해서 갖고 들어오면서 얘가 뭐가 아니다. 그룹수업 대상이 아니다. 그룹수업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랑 똑같이. 나머지는 그룹 대상이 아닌 요건 이해 불충족에 열거 안 했어요. 딱 요것만 법인세랑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세랑 소득세랑 똑같아진 거예요. 얘가 입금인 것들은 얘가 배당 수익인 거고 여기서 수입 배당 입금세 적용 배제하는 것들은 여기서 모두 배제하는 거. 그룹수업 적용을 하지 않는 거고 법인세랑 소득세랑 완전히 일치를 시킨 거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이제 법정 준비금을 감액해서 받은 배당이 아니라 의제 배당이죠. 의제 배당. 자, 의제 배당 이제 의제 배당이 되는 거는 유형 1이 있고 자본의 감소득으로 인한 의제 배당. 유형 1. 자, 유형 1은 원칙적인 의제 배당. 이익 잉여금이나 이익 잉여금이죠. 이익 준비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든지 이익 준비금을 재원으로 해 가지고 무상주를 받으면 의제 배당이 되죠. 그리고 예외가 예외 1이 있고 예외 2가 있었는데 예외 1은 이건 다 뭐냐면은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상환주식의 주발초. 그죠? 그다음에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액인데 장부에 잘못해서 주발초로 잡은 거. 장부에는 뭘로 되어 있는데 주발초로 되어 있는데 실질은 뭐인 거? 이익잉여금인. 얘는 실질은 이익잉여금인 거고 여기 이게 세 가지가 있었죠. A, B, C. 예외 2의 A, B, C. 여기 A가 뭐죠? 이게 여기 자기주식 소각이익인데 소각일로부터 2년 내 자본전입한 거거나 또는 소각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 발생한 자기 소각이익의 자본전입. B가 1%의 재평세가 적용된 재평가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 받은 거. C가 피투자회사가 뭐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기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무상주를 추가로 배정받았는데 정확히 표현하면은 의제배당 재원이 아닌 걸로 인한 무상주 추가 배정분.
그거를 예외적으로 의제 배당으로 하겠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공짜로 받은 거니까 의제 배당으로 하겠다. 그래서 A, B, C 이렇게 있었죠. A, B, C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유형 2는 자본의 감소도 일어나는 의제 배당은 세 가지로 또 나눠져가지고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 배당, 그 다음에 완전한 자본의 감소인 해산으로 인한 의제 배당, 그리고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의제 배당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자 법인세 의제 배당에 대해서 법인세법에서 수입 배당금 법인세에서 수입 배당금 입금세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을 할 거냐 말 거냐. 이중과세 조정을 할 거냐 말 거냐. 원칙적인 거는 당연히 이중과세 조정을 해줘야 되는 입금세 수입 배당 입금세 해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유형 여기 예외 1 이것도 하는 거고 예외 2에 A, B, C 중에서 뭐만 그렇죠. C만 법인세법에서는 예외 2의 C죠. C 피투자자가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무상주를 추가로 배정받았는데 의제 배당 재원이 아닌 걸 가지고 무상주 추가 배정분 늘어난 거 무상주 추가 배정받은 부분 걔네들은 예외적으로 의제 배당으로는 하지만 걔네들은 뭘 하지 않겠다. 수입 배당금 입금세입 하지 않겠다. 그리고 유형 2에서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 배당하고 요거 하나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막 이거 막 욕했잖아요. 이거 법인세 막 이거 욕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거 바보처럼 했다. 이거 전부 다 얘네들은 수입 배당 입금세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떤 논리를 좀 잘 못 잡았다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소득세에서 그러면 그로스업을 할 거냐 말 거냐 똑같죠. 이제 이중과세 조정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이 유형 2는 그동안 전부 다 소득세에서는 그로스업을 다 해줬단 말이죠.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 배당, 해산으로 인한 의제 배당,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의제 배당은 전부 다 그로스업을 전부 다 해줬었는데 이번에 얘가 잘못됐다고 좀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거를 소득세에서 받아줬어요. 이게 이번에 이렇게 받아줘가지고 소득세에서 지금 아주 다들 헤딩하고 있는 거예요. 좀 계속 지금 얘를 바꾸라고 계속 얘기했더니 얘를 안 바꾸고 오히려 제대로 되어 있는 얘를 바꿔가지고 이게 이번에 개정이 됐어요. 이게 개정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유형 2의 이중과세 조정이 같아요. 자본의 감소는 법인이라면 주주가 법인이어가지고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 배당이라면 수입 배당금 입금세입 안 하고요. 얘하고 해산이나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의제 배당은 수입 배당 입금세입 하고요.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경우에도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 배당은 이제 그로스업 대상이 아니고요. 합병이나 분할 또는 해산으로 인한 의제 배당은 그로스업 대상이고요. 법인세랑 똑같아졌다. 근데 이쪽은 다르죠. 이제 지금 여기까지는 법인세랑 소득세랑 이중과세 조정이 똑같죠. 각계 이번에 다 개정해가지고 다 일치시켰는데 이쪽은 여전히 계속 다릅니다. 예, 그로스업 하고 그로스업 하지만 소득세에서는 예외 2의 A, B, C가 전부 다 그로스업 대상이 아니라고 열거가 돼 있죠. 여전히 아직 이쪽은 차이가 여전히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차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나머지는 지금 다 좋아요. 그러면 다 통일시키든가 아예 그냥 다 통일시키든가 여긴 통일 감액으로 법정 준비금액 감액으로 현금 배당 받은 거는 지금 통일 통일 두 번째 형의 의제 배당도 뭐가 잘못됐지만 아무튼 통일. 근데 첫 번째 형의 의제 배당은 여전히 아직 안 통일. 그러니까 이쪽을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무조건 분리과세에 들어가 있는 그 개인 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그게 작년 말까지 가입분에 대해서만 작년 말까지 매입한 거에 대해서만 무조건 분리 14%로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기간을 연장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 3년 더 연장해가지고요. 2017년도 말까지 매입한 거에 대해서 14%로 무조건 분리과세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집합 투자 기울로부터의 이익. 요거 집합 투자 기울로부터의 이익은 펀드에서 여러 수익이 발생하죠. 여러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다
펀드를 통해 가지고 내가 받는 거잖아요. 펀드는 이제 수수료만 먹는 거고. 그럼 내가 받는데 그게 전체가 전부 다 나한테 무슨 소득이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돈을 벌었든지 간에 다 나한테는 배당 소득이 된다고 그랬는데 모든 소득이 다 과세되는 게 아니죠. 모든 소득이 과세되는 게 아니라 우리 뭐뭐뭐가 과세가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뭐 발생할 수 있죠, 지금? 뭐 이자 수익 발생할 수 있죠. 또 뭐가 발생할 수 있죠? 이렇게 두 개는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상장 주식, 벤처 주식 또는 걔네들과 관련되어 있는 파생 상품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익들은 상장이나 벤처 이거는 과세를 안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비상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벤처 기업 주식이라든지 출자 지분 얘네들은 제외하는 거잖아요. 또 뭐도 제외하죠? 상장 증권 및 상장 증권 대상 상장 증권이라든지 상장 증권 대상 장내 파생 상품에서 발생되는 그 이익도 제외. 이 둘은 제외한단 말이에요. 제외. 근데 제외하는데 그 상장 증권 안에 상장 주식이 아니라 채권도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상장 증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상장 증권. 근데 거기에서 다음에 상장 증권은 제외해서 제외하는 거니까 여기 밑에 적혀 있는 것들은 뭐 한다는 거죠? 과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과세를 한다는 거야. 거기 과세하는 거에 우리가 지금 여기 그러니까 채권에 매매차익 과세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거기 뭐도 있었냐면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 주식 또는 수익증권. 그러니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인데 어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집합투자기구에 있는 수익이라든 주식이라든지 수익권이라고요. 외국 법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 잘 이제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니까 말을 안 했던 거고 말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집합투자기구 자체가 외국의 집합투자기구라면 외국의 집합투자기구 안에 들어가 있는 상장 주식이라든지 여기서 발생되는 이익은 과세하겠다는 거죠. 원래 상장 주식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과세하지 않는 건데 그게 외국 집합투자기구라면은 그러면 상장 주식도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잘 얘기를 안 했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들만 벤처기업이라든지 또는 일반적인 상장 주식 투자해가지고 발생하는 그러한 이익들 같은 경우에는 제외하고 얘네들만 묶어가지고 다 무슨 소득으로 다 배당 소득을 하겠다. 근데 이번에 과세되는 거에 얘가 좀 더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투자기구는 우리나라 집합투자기구인데 우리나라 펀드인데 우리나라 펀드가 어디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많아요. 지금 요즘 펀드에 우리나라 증권회사인데 펀드가 중국 펀드, 베트남 펀드, 미국 펀드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외국의 펀드가 아니라 우리나라 펀드인데 어디에 투자하는 거야, 얘네들이? 그렇죠. 외국 이렇게. 그래서 어디에다 투자하는 거냐? 좀 더 명확하게 보냐면 우리가 그 펀드를 하면 걔네들이 중국의 주가지수 있죠. 중국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주식과 수익권 또는 국의 주가지수를 그냥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 증권. 그러니까 어떤 펀드, 중국 펀드다 그러면 중국의 어떤 상장돼 있는 주식들의 지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도 우리나라 코스피 200 같은 그런 지수가 있는데 그거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증권, 아니면 그거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아무튼 다 우리나라 펀드인데 다 어디예요, 다 지금 그러니까 국외 주가지수, 외국에 있는 주가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그러한 상장 주가지수를 증권으로 하는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 증권이라든지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과세하겠다는 거죠. 여기에 추가. 얘네들도 뭐 하겠다 이제 얘네들도 과세하겠다. 자꾸 우리나라 주식이 너무나 빠지고 다 어디로 돈이 막 빠지니까 지금 다. 그렇죠. 막 외외로 빠진단 말이에요. 특히 요즘 막 대만 미국 해가지고 뭐 IT 쪽은 그쪽으로 많이 빠지고 많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빠져서 이게 안 돼. 과세해야 돼. 과세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튼 그 상품을 잘 가입을 안 할 수 있잖아. 그런 펀드 가입을 안 할 수 있잖아 지금. 너무 지금 외국 투자를 많이 하는 거.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완전 개판됐어요. 안 본 지 오래됐다니까요. 안 본 지 오래됐어요 그냥.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막 신경 쓸 게 많은데 그것까지 신경 안 쓰겠다. 그냥 딱 그래.
30년 뒤에 죽기 전에 한번 클릭 그때 꼭 하고 말겠어. 딱 클릭을 해서 그때 돈이 좀 있으면 이미 휴지조각 될 수 있는데 남아 있으면 그걸로 맛있는 거 먹으려고요 그냥. 아시겠죠? 요것도 이제 국외 주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어떤 상장 지수 증권이라든지 상장 지수 집합 투자기로부터의 어떤 거기서 발생되는 그런 이익들을 이제는 뭐 하겠다? 과세하겠다. 우리나라 펀드인데 외국의 그런 지수에다가 주가 지수에다가 투자하는 그런 상품들은 과세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 고위험 고수익 채권 투자 신탁에서 발생되는 그런 이익은 배당소득을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배당소득을 해가지고 됐었는데 그게 이제 적용 기간이 종료됐어요. 이제 작년 말까지 가입한 것만 되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이 상품은 이제 없어진다. 무조건 분리과세에서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얘는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잘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주택청약 종합저축 해가지고 주택청약저축은 무주택자면서 세대주면서 1900이 7천만 원 이하인 자가 청약저축에다 납입을 하게 되면 납입액 연 300만 원까지를 한도로 해가지고 거기에 40% 도입한 것만큼 소득공제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그 무주택 세대주만 들어갔었는데 세대주하고 누구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한 거라고요? 배우자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한 거라서 이건 뭐 우리 수업 목적상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실무적으로만 좀 중요한 거지 수업 목적상으로는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도 세대주만 가입했었어야 되는 건데 세대주하고 누가 가입해도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 그냥 그대로 줄게 뭐 이런 거라서 이건 뭐 실무적으로 중요한 거지 우리 수업 목적상 중요한 건 아니다. 청년 도약계좌 비과세 추징 요건 이것도 뭐 청년 도약계좌로부터의 이자 소득이 비과세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뭐 잘못하면 추징당하고 비과세했던 거 추징당하고 뭐하고 하는 거 그런 내용들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거지 수업 목적상 중요한 건 아니다. 우리가 이게 청년 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비과세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다 웬만하면 집어넣어가지고 다 집어넣어놨지 우리 수업 목적상 애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청년년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뭐 소득공제 해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기간 연장을 좀 했는데 뭐 수업 목적상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여기 밑에 제가 3개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거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뭔가 특례를 신설하려고 했는데 삭제됐고 그다음에 이 ISA 계좌를 이번에 ISA 계좌를 좀 손을 봐가지고 국내형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국내 투자형하고 일반 투자형 이렇게 둘로 막 나눠가지고 해서 한도를 확 원래 한도가 지금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이 200만 원이고 서민형은 400만 원이고 여기까지 비과세 그걸 초과하는 이익은 9%로 무조건 분리과세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비과세를 막 500, 1000 막 확대하려고 했어요 이번에 ISA 계좌. 그리고 국내 투자만 하는 IS 계좌에 하면 별도로 따로 또 얘는 이거 말고 얘는 더 많이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비과세. 중복은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가지고 할 수가 있고 막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러면은 뭔가 이게 더 유리한 거야. 그래서 무슨 투자 많이 하라고 지금 국내 투자를 많이 하라고 해가지고 막 만들었는데 다 삭제 그리고 이거 현행 유지하는 거니까 그냥 한다고 막 이렇게 했다가 싹 그냥 다 없어진 거예요. 이거 지금 처음에 말 나왔다가 폐지되거나 삭제되거나 했던 거를 그냥 적어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그냥 없었던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ISA 계좌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냥 ISA 계좌 국내 투자용 뭐 혜택 더 주는 거 이런 거 다 원래 해주려다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자, 3장 사업소 사업소까지만 하고 제가 쉬었다 하겠습니다. 스피드를 더 내야 돼요 지금. 자 사업소에서는 바뀐 게 2개밖에 없어요. 우리 자, 납세조합이 2가지 형태가 있는데 누가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가 있죠? 자영업자들 그 얘기했잖아요. 알타리모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그 얘기했잖아요. 노란지 수산시장이라든지 가락동 농산물시장이라든지 막 이렇게 가서 막 거기 세무조사 오려고 하면 장사도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와서 세무조사 하냐 막 해가지고 막 그래서 세무 공무원들이 거기 세무조사 가는 것도 힘들어하고 막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거기 납세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매달마다 다 기장해주고 얘네들이 원래 내야 될 세금을 이번에 벌어들인 소득 한 달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1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얼마를 벌어들인 거냐 그리고 공제될 것들 대충 공제도 하고 뭐 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으로 이제 환산해 가지고 세금 다 계산하고 공제도 다 하고 세금 계산한 다음에 걔를 또 12로 나눠서 그래서 매달마다 원천 인수해 가지고
납부를 하면 납세조합 징수라고 하죠. 그것도 원천 징수 중에 하나죠. 그러면은 세무조사 안 나가서 회피하고 얘네도 가산세 안 무니까 세무조사 안 나오지 가산세도 안 물지. 그죠? 그리고 이 납세조합은 돈을 버는데 교부금도 막 받고 그래요. 그만큼 세무 공무원들이 그만큼 납세조합 좋아하는 거야. 자기네들이 뭐 안 나가도 되니까. 세무조사 안 나가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 혜택 주고 그리고 엔드 이제 그렇게 납세조합에서 징수해서 세금을 내면 납세조합 세액공제 줬잖아요. 세액공제. 그 공제를 얼마 해준다고 그랬어요? 5%. 조합원 한 명당 얼마를 한도한다? 100만 원 한도한다. 기억나시죠? 그게 5% 조합원 한 명당 100만 원 한도한다. 그리고 근데 그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자들은 둘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자영업자들 하고 그다음에 월급을 외국에서 직접 받는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얘네들이 외투기업인 거지. 그래서 월급을 외국의 모회사로부터 직접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원천인수가 안 되고 저쪽에서 원천인수 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원천인수가 되지 않는 근로소득자인 거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납세 조합을 만들 수가 있다. 납세 조합은 그렇게 둘만 만들 수가 있는데 아무튼 납세 조합에서 징수해가지고 납부하면 뭐 해준다고요? 5%의 세액공제. 근데 이제 이거 잘 보세요. 자, 사업자들 있죠? 사업자들 거 가락동 농산물시장, 노량진 수산물시장에서 사업자들 거 원천인수하고 납세조합에서 하는 거 이제 공제 이제 끝. 적용기한 끝. 그래서 사업자는 적용기한 종료. 공제 안 해줘요. 공제 안 해. 끝.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외국에서 월급 직접 받는 우리나라에서 뭐가 안 되는 원천인수가 안 되는 국내에서 원천인수가 안 되는 근로소득자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납세조합이 있죠. 거기에서는 모아가지고 납세조합에서 징수해서 납부하면 여전히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5%에서 몇 퍼센트로? 3%로. 조합원 한 명당 100만 원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3%. 그러니까 지금 둘로 나눠진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근로자만 공제율이 축소가 되는 거고요. 사업자의 경우에는 아예 적용한 종료로 인해 가지고 뭐가 안 되는 거야. 아예 그냥 세액 공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업자는 세액공제 없어지는 거고 근로자는 세액공제 해주는데 조합원 한 명당 100만 원 한도는 그대로인데 5%가 몇 퍼센트로 바뀌는 거예요? 3%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거 외국인 프로 운동 선수들 있잖아요. 그죠?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다 외국인 선수들 있잖아요. 자, 그들이 또 인적 용역 제공하는 자들이니까 인적 용역 제공, 연예인, 학원 강사, 프로 운동 선수들한테 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이지만 걔네들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한테 줄 때는 뭐라고 주는 거죠? 원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들, 즉 뭐가 없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그런 사업자들한테 소득 지급할 때 원천인수 하는 걸 몇 퍼센트 한다고요? 3%. 지방소득세 0.3. 그래서 3.3 막 이러잖아. 배달 라이더들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개인 사업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없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사업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응? 자, 사업자 등록번호 없는 사업자들. 그래서 몇 퍼센트 원천인수 하는 게 원칙이에요? 3%인데 계약 기간이 몇 년 이하인? 계약기간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들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 하기로 했어요? 계약기간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들 같은 경우에는 20%. 그러면 반대로 계약기간이 5년이야, 8년이야. 그러면은 오랫동안 있으면 우리나라에 집도 있고 뭐도 있고 막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외국으로 그냥 갑자기 튈 사람은 아니네. 튀어봤자 여기 우리나라에 뭐를 갖고 있어? 자산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여전히 몇 퍼센트로 하고 3%로 하고 계약기간 3년이 안 되는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으로 갑자기 튀어버릴 수가 있는 거니까 3%밖에 안 하면은 외국으로 튀었을 때 징수가 아직 다 예납적인데 세금 신고해야 되는데 막 소득 막 몇억 몇십억 한단 말이야. 얘네들 다 세금 내야 되는데 안 내고 3%만 내고 그냥 도망가 버리니까. 그래서 3년 이하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개정은 뭐냐면 계약 기간 상관없이 계약기간 아예 상관없이 3년이든 5년이든 8년이든 10년이든 우리나라에 근거지가 있든 없든 외국인 프로 운동 선수들은 무조건 다 몇 퍼센트 하겠다고요. 다 무조건 20% 하겠대요. 계약 기간 자체를 아예 따지지 않는다. 2년이든 3년, 5년, 8년 따지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게 이번에 개정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좀 더 스피드를 내겠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뒤에 이렇게 안 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무상 중요한 거고 수업 목적상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하면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요.
딱 10분만 쉴 거예요. 9분 만에 들어오세요. 딱 10분만 쉴게요.